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최신 뇌과학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요즘 많이들 앓고 있는 우울증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미국 스토니브룩 대학의 터란 켄리 박사가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래요. 이게 우울증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감기 같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인구의 한 15%, 20%가 이제 이게 한 번은 일생에 걸린다는 게 우울증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켄리 박사는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혹은 기생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가설을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는 제법 그럴듯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이 우울증의 무력감이라든가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이래 바이러스나 기생충 혹은 또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들의 증상과 비슷하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뇌 호르몬의 흐름을 아주 변화를 시키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서 보는 이 감정이나 혹은 사고 장애 같은 이런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가설에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닌가. 참 재미있는 가설입니다. 네. 사실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이제 우울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연구 결과가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최신 뇌과학 뉴스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영양제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요. 그중에 오메가3 있잖아요. 워낙 사람의 몸에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오메가3가 흡연과 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이파 대학 라비노비츠 쉔커 박사의 연구진은요, 이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되면 흡연량을 낮출 수 있고 또 니코틴을 찾는 그 느낌을, 니코틴을 덜 찾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요. 이 오메가3를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오메가3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배에 대한 그 갈망이 더 많아지는데 이 오메가3는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하고 뇌 기능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가설에서 출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4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오메가3를 매일 5알씩 준 그룹과 또 하나는 가짜약을 준 겁니다. 플라시보를. 그래서 위약을, 가짜약을 주다 30일 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이 오메가3를 먹은 그룹에서는 흡연량이 11%나 떨어졌고 또 먹지 않은 말하자면 가짜약을 먹은 그룹은 별로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정말 흡연량을 줄 뿐이 아니라 줄여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도 우리 뇌에도 특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는 가령 깻잎이나 깨알 혹은 또 이 견과류 생선 등에 많이 포함이 됐는데 이걸 좀 골고루 잘 먹으라 하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몸에 좋고 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금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당장 오메가3를 좀 사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주제를 알아봐야겠죠.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려는 심리인 모방심리. 이 심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모방심리는 단순히 남의 행동을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모방심리는 무엇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의 거울이라 불리는 모방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 모방심리.
요즘 하도 뭐 창조, 창의성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 모방이란 단어가 썩 그렇게 좋게 들리지만은 않은데요. 모방 심리가 우리 인간의 뇌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 저는 좀 생소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전두엽 안에는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모방을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본능적인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거울 신경세포 탓이다. 그게 미러 뉴런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신경군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의도를 추측을 하고, 그리고 공감까지 불러일으킨다. 뭐 이게 이 거울 신경세포의 발견입니다. 예. 오늘 내용이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예. 단순히 좋아하고 멋져 보여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속에 그런 기관이 아예 본능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모방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모방 심리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우리 박상희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장님, 오늘 모방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인간의 모방 욕구가 본능이다라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본능이라는 거는 타고 태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형태긴 하지만 아주 한 7개월, 6, 7개월 되는 아이들도 그 이제 모방 행동을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6개월 정도, 7개월 된 아이에게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이도 따라서 똑같이 내밀고 따라해요? 싶어 하고, 또 엄마가 뭐 음식을 주려고 아 해봐 아 그러면 아이가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음식을 넣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모방 행동의 첫 시도라고 할 수 있고, 한 2, 3세, 만 2, 3세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방 행동이 나타나서 모방 행동을 모방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른 것을 모방한 것을 또 모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습은 모방에서 시작하네요. 시작합니다. 예, 엄마나 또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뭐 이렇게 교사든 부모든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아이들의 감정이 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항상 즐겁게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아주 어릴 적부터 정말 이 거울 신경세포에 딱 각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짓발짓을 하고 말을 따라하고 배우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엔 이 모방 심리와 연관이 있다. 학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흔히 따라하고 싶은 심리, 뭐 모방하고 싶은 심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많이 나타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도 오래 살면은 서로 닮아간다고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사랑의 시작도 어떻게 보면은 이 모방 심리에서 출발한다. 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옷 입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그 사람이 좋아해서 읽는 책, 이런 것도 같이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하게 되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 모방 심리는 우리 인간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마음을 같이 느끼고 싶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공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과 모방 심리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이 되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감정까지도 네네. 같이 뭐 거울로 반영하면서 반사하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주 흔한 예로는 우리가 축구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치 그 골을 직접 넣은 것처럼 굉장히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또 이제 남들의 고통, 뭐 다친다던가 뭐 모서리에 발을 찢는다던가 이럴 때 같이 이렇게 네네네. 아파하고 마치 정말 이렇게 오금이 저리, 저도 저희 아이가 다칠 때 막 오금이 저리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도 사실 이런 거울 어떤 뉴런의 어떤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 학습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모방 심리와 연관이 있고 감정도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가끔 우리가 어떤 단어만 들어도 그 단어의 느낌을 확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칠판 긁는 소리라는 단어만 써 있어도 소름이 쫙 돋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 뉴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것을 봤을 때 모방이 가장 쉽지만 사실 청각적인 것 혹은 이제 문자를 읽는 것, 뭐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하는 것, 문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뉴런 세포는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때 그 기분이나 느낌을 기억해내면서 또 그것이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뭐 뉴런 세포가 본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거, 모든 느끼는 감정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감동받고 함께 울고 웃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영화 중에 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엄청 그 울었어요. 뭐 하나의 예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나 뭐 공연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공분을 일으키는데 사실 그 도가니라는 영화나 책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어요. 네, 내 일이 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기에 나오는 피해자들이 마치 나인 것 같이 내 앞에 있지 않지만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공감을 느끼고 그런 분노를 같이 느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좋아하고 따라하려는 이 모방 심리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좀 있을까요, 박사님? 그럼 예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아들들한테 엄마가 아프다고 아야아야 하면은 아들들은 뭐 놀리는데 딸들은 같이 울어준다 이런 연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게 뭐 네.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네네. 그건 왜냐하면 여성들은 이웃과 혹은 또 가족들과 항상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이입이 쉽게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사회적인 역할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매장에서 그 고객으로 하여금 이 물건을 사게 하는 데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성적인 설명보다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감성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여성을 설득을 할 때는 찔리네요, 이성적인 이런 이론도 네, 중요하지만 상당히 그 감성적인 측면이 함께 가야지 설득이 쉽게 된다. 그런 네네.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모방 심리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상술을 펼치시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TV에 연예인들 뭐 아주 그 유행을 많이 일으키는 연예인들이 뭔가를 인기 사면 아이돌들이나 뭐 탤런트들이요. 네, 완판녀라는 얘기를 그럼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옷, 가방, 신발 이런 걸 보는 순간 사실은 우리는 그들이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걸 넘어서 내가 그것을 이미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걸 반드시 나도 갖고 싶게 되고 그런 심리가 생기는 거죠. 모방 심리죠. 대표적인 모방 소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굉장히 한꺼번에 이렇게 유행을 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저찰리에 팔리는 것들에는 굉장히 이 모방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청소년들에게도 이건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잖아요. 청소년들은 어떤 스타들이 입고 있는 거를 내가 입으로써 그 스타와 동일시간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모방 심리는 이런 소비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방 심리가 작용을 하게 돼서 충동 구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따라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뇌가 뭐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고 뭐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충동 구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울 세포와 함께 우리 쾌락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네. 같이 쌍으로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이 뉴런 세포가 도파민을 자극해서 어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그 만족감,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울 세포와 도파민이 같이 반응해서 충동적인 구매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모방 심리에 대해서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모방 심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정의 공감을 일으키고 또 어떤 마케팅 비법으로까지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모방 심리의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어딘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괜스레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필요도 없었던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바로 모방 심리 때문인데요. 평소엔 관심도 없었던 가방이었는데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들고 나오면 너도 나도 사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업들이 거액을 써서 광고를 만드는 것도 이 모방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광고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광고 속 인물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기 위해 제품을 사도록 자극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TV 광고보다 모방 소비를 더욱 자극시키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올라오는 일반인들의 구매 후기와 사진입니다. 예쁘고 멋진 연예인이 쓴 제품이 아니어도 직접 해당 제품을 써본 사람이 쓴 후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모방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방과 공감 심리가 결합하면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직장 상사가 하는 행동을 부하 직원이 따라하면 상사로 하여금 공감을 얻게 되고 이 공감은 호감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성과가 좋은 집단의 상사는 다른 상사들보다 부하 직원들을 평균 3배 정도 더 자주 웃게 만든다고 합니다.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상사 덕에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잘만 활용한다면 일상에 도움을 주는 모방 심리. 여러분들도 직접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방 심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모방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자세히 좀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거울 누런의 모방 작용, 순기능만 있는 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뭐, 가볍게 얘기하면 짝퉁 문화, 아까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거를 갖고 싶으나 아직은 가질 가질 수 능력이 없어서. 없을 때 거기서 이제 가짜로라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짝퉁 문화가 있고 사실 그거보다 제가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방 범죄입니다. 네,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잖아요. 네.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이유가 없고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혹은 내가 영화나 매체에서 보고 그런 걸 하고 싶었다라는 범죄들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모방 범죄가 이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이 범죄 양태도 보면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대범해지거든요. 네네. 어떻게 줄어서 있을까? 그렇게 하면 당장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런 거 할 때는 하도 이제 그런 이 대중 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게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또 내가 그 친구하고 악수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이 청소년들의 이런 비판 의식이 약해지고 모범 심리가 강해지니까 뭐 별스럽지 않게 그냥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묻지마 범죄라는 것도 아마 그래서 해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방 심리, 모방 범죄가 영화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영화 속의 어떤 끔찍한 살인 장면을 보면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많이들 이제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들, 인터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 모방 범죄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사 뭐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역사적으로 뭐 가장 대표적인 영화를 꼽으라 그러면 1971년에 개봉됐던 영화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영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이 영화 때문에 그 당시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아주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에 영향을 준 영화 하면 이 영화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영화를 20년 동안 상영 금지 영화로 모방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영화로 분류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좀 뇌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성숙하기 전의 상태인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 많이 흔들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은 청소년 때는 자기 이 주장이 분명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주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네.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그런 발달 단계니까 청소년들은 많이 정말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범죄 심리에 학에서 보면은 이 모방 심리가 그때는 정말로 위험한 이런 심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난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에서 재밌는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국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했더니 이제 그런 폭력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는 물론 가해자의 문제였습니다. 40.9%였는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2위가 바로 폭력적인 문화 및 매체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6.4%이기 때문에 꽤 사실상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가까이에서는 네, 영향을 어떤 매체나 미친다는 영상 때문에 내가 이런 폭력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모방 심리가 결국에는 어떤 공감을 느끼고 싶어서 감정의 공감을 같이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모방 심리의 심리적 원인이 참 궁금하거든요. 뭘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참 이게 나쁜 공감인데 네네. 아마 그 청소년들의 그런 모방 심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로 호기심이고 그다음에 영웅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영웅이 듭니다. 되고 싶은 심리. 왜냐하면은 이 청소년들은 그런 거 해보니까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하잖아요. 그죠.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멋있어 보이는 것 예. 같고. 그러면서 또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아직도 미숙하고 또 이 아이들은 막 정말 폭발하는 열정을 갖고 있잖아요. 호르몬이 막 용섬치거든요. 그렇게 그걸 자제를 못하니까 저지르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영웅 심리도 그렇게 하면 자기도 마치 영웅이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때는 뭐 조폭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도 조폭 있어요. 영화 애들에게 유행했을 때 네가 그러죠. 뭐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조폭이 되고 되고 싶다. 싶다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그게 자기도 굉장히 힘이 세고 이렇게 되면 주목을 받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영웅 심리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피해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에 감정 공감을 느끼기보다는 가해자의 멋있는 모습에 공감을 하고 그걸 따라하고 싶어서 이런 모방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10대 모방 범죄가 자꾸 날로 엽기적이고 또 흉악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얘기하기도 참 괴로운 사례들인데요. 지난해 경기도 용인에서는 한 10대 청소년입니다. 10대 청소년이 평소 알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해서 목졸라 죽여. 10대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물어봤더니 영화 호스텔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모방 범죄인데 그 호스텔의 내용은 영화의 호스텔의 내용이 호스텔에 묵는 그런 어떤 투숙객들을 살해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2001년에 아주 국내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영화가 영화 친구인데요. 네. 그때 부산에서 실제로 친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영화가 또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그 친구라는 영화를 40번을 봤다고 합니다. 40번을 보면 완전히 그 인물들하고 동일시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아시겠지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조폭 같은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매체 위험성을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게 죽인다.
죽인다 하는 게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끔찍한 일인데 일이죠. 죽이면은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 그런 데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산책을 하는 정도로 가볍게 이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굉장히 통쾌합니다. 마치 승리감이나 난 것처럼. 그 친구라는 거기도 보면은 정말 그는 이 두 라이벌 사이에 친구 간 사이지만 라이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죽이게 되는 동기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뭐 네 밑에 만달로 심부름을 하는 나이냐. 뭐 이렇게 돼서 용케 그 자리를 피했던 친구가 그놈한테 복수를 하라. 이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심리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다분히 그런 그 청소년들의 그런 그 경쟁 심리라든가 영웅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 청소년들은 미숙한 정말 판단력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보면은 별스럽지 않게 생각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런 모든 모방심리, 모방범죄의 원인은요,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뭐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영향 많이 미치는 거에 매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SNS나 모바일 기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모방범죄를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요. 저는 이 가끔 이 아이돌들의 이 대화 이 공개 석상에서 대화의 내용이 자기는 상당히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기도 더 많아지고요, 요즘. 뭐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뭐 그 자기를 형편없이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가출도 하고 자살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자기를 미화하는 상당히 그 여가입니까? 이런 역경에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 네네. 이게 마치 자랑 삼아서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공인들은 솔직하다 그래도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 같은 곳에서는 공인들이나 연예인들이 TV나 매체에서 어떤 자살 관련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달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 그런 얘기를 하거나 미화하는 것에 줄여달라는 어떤 공지를 본 적이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유해 매체를 굉장히 감시하는 역할을 요즘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개인들이 그런 유해 매체를 볼 경우에는 신고 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선별하는 능력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도 좀 보완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뭘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영상 매체일 뿐인데, 근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가 본능적으로 있고 이걸 따라서 나쁜 식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좀 아무래도 기성세대들이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방 심리가 잘못 반영된 모방 범죄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방 범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좀 이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무려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 유영철. 올해 3월 그를 롤모델로 삼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명 반포 묻지마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범인은 살인을 위한 행동 수치까지 정해놓고 어린이, 여자, 노인 등 7명을 범행 대상으로 사전에 물색해 놓은 후 귀가하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해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유영철뿐만 아니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범행을 모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9년 일당 3명이 귀가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강호순은 우리의 우상이라며 성폭행을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범죄자들의 범행 수법이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범죄를 다룬 영화의 흥행이 의외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2007년에 개봉해 전국 36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일으킨 영화 그놈 목소리. 이 영화는 1991년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형으로 이러시는 게 아니셨으니까 영원 죽기를 바라죠. 마지막에 좋아하십시오.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인천에서 8살 남자아이가 유괴 살인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영화 그놈 목소리 속 범인의 수법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1999년에 개봉해 관객 250만을 기록한 흥행작 주유소 습격 사건.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유독 주유소 절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와 같은 모방 범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어느 극장에 가면을 쓴 남자가 들이닥치더니 마구잡이로 총기를 난사해 관객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나는 조커다라고 외쳤다는 증언 등을 바탕으로 배트맨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 조커를 따라한 모방 범죄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은행에 가면을 쓴 강도 3명이 습격했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영화 타운의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수녀복 차림에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모방 범죄가 잇따르자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가 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폭력적인 미디어 노출이 인간의 폭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방 범죄를 우려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한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인의 범행 동기를 영화에서만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일어나게 된 사회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 아닐까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모방 범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방 심리가 나쁘게 변질됐을 때 문제점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방 심리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모방 심리가 잘 좋게 발전되는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모방은 아까 범죄를 짓긴 했지만 굉장히 저는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사실 모방이라는 게 없으면 창조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창조는 있지 않죠. 굉장히 창조된 모방 이런 것들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방이라는 것이 되게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좀 그죠, 우리가 많이 받게 되지만 느낌이니까요. 그건 아마 모방과 표절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 복잡해지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모방과 표절은 뭐 엄연하게 구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모방이다 표절이다 이래가지고 네. 우리가 이 법원에까지 가게 되는 이런 불상사도 생기는데 그다 따지고 보면은 참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이 정말 전혀 없는 데서 출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조합을 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남이 해놓은 걸 그대로 뺏기려면 그건 표절이죠.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해놓은 것은 우리 무의식 세계는 하나의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경험들을, 지식을 그 속에 넣으면은 그게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탄생하는 거죠. 그게 창조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없이 창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저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르네상스라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시대라고 생각을 그쵸. 하지만 프랑스 말로 르네상스는 재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탄생이라는 것은 이미 뭐가 있던 것이 다시 한번 탄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만 봐도 굉장히 창조적인 그림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잘 따라하는 모방과 복사의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모방과 복사의 그림도 창조된 그림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 대열에 있었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워낙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것들이 이제 싫어서 일어난 시대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강하게 매겨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모방이 되고 복사가 된 그림들이나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그 평가절하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 그 모방과 창조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한 형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 창의적인 인재 만들기 워낙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그 기초는요, 모방 심리를 잘 발전시키는 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창조적인 모방을 위한 노력 어떤 게 있을지 영상으로 쭉 이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런 명화들 대부분은 작가가 본 사람이나 풍경을 담고 있는데요. 즉 명화도 한편으로는 모방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미술학원. 이곳에서는 모방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법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신곤이는 이 그림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식품이 화려해요. 우리나라랑 다른 느낌이지, 신곤이. 네, 없지? 기념품 가게에 갔을 때도 되게 코끼리가 되게 많이 장식돼 있고 바로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자신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 수업입니다. 에드윈 로드윅스가 그린 이제 왕의 도착. 왕의 도착이란 주제로 왕이 이제 코끼리를 타고 오고 이제 내리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긴 사다리를 내리고 코끼리가 이제 왕이 내려야 되니까 훈련을 받았는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바로 여러 나라의 명화였는데요. 그림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해 그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명화를 감상하면서 어떤 점을 참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끔 저희는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날은 19세기 화가 에드윈 로드윅스가 그린 인도의 풍경. 그중에서도 당시 인도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코끼리와 낙타 같은 동물을 매개로 학생들 각자 떠오르는 영감을 나름대로 표현해보기로 했는데요. 미술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영화를 보고 각자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그리는 수업 방식. 다시 말해 모방을 통해 창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명작을 접하게 하면서 좋은 그림을 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명화 한 장을 보여주기만 할 뿐 표현 방법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도화지 위에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자신만의 작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창의력은 물론 논리력도 기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기만의 패턴으로 잘 표현해봤는데 인도의 다양한 명화들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한 명씩 발표해볼까? 선생님 보여주신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의 코랑 발이랑 얼굴에 무슨 많은 장식품이 막 달려있는 걸 보고 여러 군데의 장식품을 이렇게 꾸며서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더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깔을 많이 썼는데요. 몇 가지 색깔이 주 메인이 돼갖고 기본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한번 그걸 새롭게 해서 색깔을 조금 더 많이 추가해 보았습니다. 19세기 명화를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린 것이 아닌 학생들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면 새롭게 얻게 되는 게 있어서 좋아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잘 그렸다든지 아니면 노력이 느껴진다든지 색감이 좋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럴 때면 뿌듯하죠.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화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림도 있고 저런 그림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전환할 수 있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생각의 발전 또 브레인스토밍 같은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방을 통해 자기만의 색깔을 덧입히는 것. 이런 과정이 창의력을 길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천혜의 자연 5대륙 6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극한의 레이스 끝없는 도전 불꽃 튀는 경쟁 함부로 상상하지 마라 승리를 위한 험난한 여정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극한 서바이벌 레이스 극한 도전 와일드 레이스
자, 인간의 감정을 좌우하는 모방 심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방 심리 본능적인 거고 우리 인간은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범죄로 발전되는 극한 상황 또 혹은 창조적인 인류의 미래를 제대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방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모방은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없었던 행동을, 저 사람의 행동을 내가 모방을 한다. 이게 문제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숙제인데,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래도 모방을 함으로써 너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모방한 새로운 작품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모방한 새로운 것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거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공익적인 일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를 괴롭히는 그런 모방도 많잖아요. 그래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창조적인 인재들은 사실은 그런 그 가치관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예. 모방 심리에 대해서 다루면서 엄마로서의 하나의 느낌과 상담사로서의 하나의 느낌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네네. 우선 엄마로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력이 중요하고 창조력이 중요한데 사실 모방의 단계가 없이 오는 창의력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모방의 시기를 충분히 즉 학습의 시기, 뭐 공부의 시기, 학업의 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나를 앞서서 살아온 선배들의 발자취를 잘 공부하고 모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박사님 얘기하신 대로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느 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성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의 단계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시기로 가서 마음껏 그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요. 상담사로서의 제 생각은 공감 능력입니다. 사실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게 타고나기보다는 타고난 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느냐이기 때문에 어떤 거울 유런의 힘을 우리가 발휘해서 네. 다른 사람들의 태도, 행동, 나아가서 감정까지 잘 모방하고 공감해주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거울 유런이 만들어진 때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때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나 감정에 반응을 하면서 인류 문물이 발전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타인을 공감하고 타인을 읽는 기술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의 본성인 이 모방심리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용해서 우리 인류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나쁜 일에는 쓰이지 않도록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방심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박상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모방 심리, 모방 욕구에 대해서 쭉 짚어봤는데요. 효과적인 모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박사님 특효 처방전 내려주시죠. 예, 저는 재미있게 잘 놀아라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도 보면요, 이 놀이를 통해서 굉장히 그 창조적인 놀이를 많이 합니다. 얘들은 그저 평범하게 뛰어노는 것 같지만 아이들 머릿속에는 순간순간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술래잡기 하나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네. 어떻게 하면 잘 잡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창조죠. 그러니까 이 창조와 재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잘 노는 아이가 머리도 좋고 창조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그 아주 보상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네. 도파민도 그렇고 베타 엔돌핀 같은 이런 쾌적 물질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참 좋은 나쁜 짓을 안 하게 되죠, 아이들은요. 그래서 인간은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발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물과 다른 점이죠. 그 발전의 본능이 뭐냐? 이게 바로 재미있게 놀고 또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또 그래서 바로 인류 문명을 발전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우울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공격성 물질이 오히려 반복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인간을 신경을 정말 건드려 가지고 이게 폭력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재미있게 잘 놀아라.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효과적인 모방 심리의 긍정적인 발현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허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흔히 상대방의 성격을 알기 위해 혈액형을 묻기도 하죠. 사람의 성격은 무수히 다양하고 또 그 성격을 표현하는 어휘도 정말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성격들의 특징을 연구하고 정리해서 5가지의 5대 성격 요인으로 정립을 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한 사람의 심리학자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오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정립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대 성격은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또 개방성으로 나뉘는데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 모든 연령, 또 성별을 통틀어서 이 5가지의 커다란 성격군이 두드러지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성격들은 특정 등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단순히 외향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양 끝에 상반되는 개념을 놓고 점수의 높고 낮음으로 자신이 외향적인지 아니면 아주 극하게 외향적인지 혹은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5가지 성격 요인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외향성을 띠는 사람들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남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그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민감하고 낙관적인 태도가 부족합니다. 자연스레 스트레스나 업무, 학업 등의 압박을 잘 견디지 못하는 편인데요.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담배나 술 등의 약물에 기대는 안 좋은 생활 습관 역시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5대 성격에서의 성실성은 성실함 말고도 올곧고 진지하고 세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빈틈없이 흐트러짐 없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교성이 높고 남에게 잘 다가가는 사람들은 친화성 성격에 가까운데요. 남에게 협조적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싸우기보단 타협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개방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는데요. 창의적인 생각으로 같은 것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5대 성격 요인은 가족, 친구, 또 연인 사이에서의 각종 관계적 결과뿐만이 아니라 직업 선택에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신의 성격과 맞는 직업 찾기에 도움이 되겠죠.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뤄가는 직종이 괜찮다고 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사업가도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과 잘 맞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연설을 하는 직업도 괜찮겠죠.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협조적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봉사와 관련된 직종이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술가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온 부분은 개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창의적인 생각, 창작을 요하는 직업과 개방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웬만한 직업이나 혹은 학업에서 성과가 좋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또는 학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확률 역시 높다는 거죠. 신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능률에 굉장한 악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낙관에 빠져 있을 때 도리어 아주 객관적으로 현실을 보기도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5대 성격 요인은 꼭 테스트를 통한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혼자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지 또는 창의적인지
약속을 잘 지키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5대 성격 요인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생각해보고 또 준비할 수 있겠죠. 뇌과학 마무리 따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어김없이 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 내주시죠, 예. 박사님. 인간의 뇌에는 상대방이 행동하는 걸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카피를 하는 이런 신경군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게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보기는 조금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겨울 뉴런, 2번 거울 뉴런, 3번 가을 뉴런입니다. 보기만 듣고도 맞추시는 거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자, 지금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찾아오시면 시청자 퀴즈 응모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서요. 정답자 추첨해서 저희가 브레인 잡지를 보내드립니다. 자, 모방 심리에 대해서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은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재미있는 뇌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요. 네, 다음은 요즘 우리가 흔히 불안의 시대라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제로 이 정신과나 심리 상담실에는 불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불안과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공황장애가 최근에는 유명인들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공황장애에 대한 우리가 뇌과학적인 이런 정말 조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TV 프로그램 토크쇼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요. 도대체 저 장애가 뭔가 궁금했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공황장애에 관한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